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5년간 결혼 생활을 한 이미경님의 이야기입니다. 추석 연휴, 시누이들이 화장실에서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25년 동안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했으면서 무슨 재산 분할이야. 돈 아까운 짐덩이지. 오빠가 저런 짐을 평생 져야 하니까 정말 불쌍해. 그리고 그 다음 날, 추석 차례상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잡채 그릇이 떨어지는 순간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이 제 등을 발로 찼어요. 제대로 좀 해. 쓸모없는 것. 시누이들은 모두 웃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당하는 걸 보고 말이에요. 25년간 짐덩이 취급받던 한 여성의 완벽한 인생 역전극.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추석이면 늘 이랬어요.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는 거죠. 25년 동안 반복된 이날의 무게를요. 천장을 바라보며 잠깐 눈을 감았지만 잠은 이미 달아나 버렸고 가슴 한구석에서는 벌써부터 불안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맨발로 부엌까지 걸어갔어요. 차가운 마루가 발바닥을 자극했지만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형광등 스위치를 누르자 하얀 불빛이 조리대를 차갑게 비췄어요. 깨끗이 정리해둔 부엌이지만 오늘 하루가 지나면 전쟁터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체크리스트처럼 줄줄이 나열됐어요. 나물 15가지, 전 8종류, 갈비찜, 잡채, 산적. 큰 시누이 순이, 작은 시누이 미란, 막내 시누이 지영과 그 가족들까지 총 15명이 올 예정이었습니다. 매년 똑같은 숫자, 똑같은 메뉴, 그리고 똑같은 긴장감이었어요. 정말이지 25년째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릴까요? 냉장고를 열어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어젯밤까지 정성스럽게 다듬어둔 것들이었어요. 제일 먼저 도라지나물부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불린 도라지를 하나하나 손질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오늘 올 사람들 생각뿐이었어요. 큰 시누이 순이는 또 뭐라고 할까요? 작년에는 갈비찜이 좀 짜다고 했었고 재작년에는 잡채 당면이 뭉쳤다고 했었어요. 작은 시누이 미라는 또 어떤 식으로 저를 무시할까요? 항상 저를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은근히 깎아내리곤 했거든요. 막내 시누이 지영은 의사인 남편 자랑을 또 늘어놓겠죠. 손이 저절로 떨렸어요. 도라지를 썰다가 칼에 손가락을 베일 뻔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집중했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어요. 남편 성민이는 오늘은 좀 다를까요? 평소에는 그냥 무뚝뚝하기만 한 사람인데 시누이들만 오면 완전히 달라져요. 마치 자신이 얼마나 권위 있는 가장인지 보여줘야 한다는 듯이 시누이들 앞에서만큼은 저를 무시해야 자신의 체면이 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도라지나물을 무치면서도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참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데도 계속 떨리더라고요. 25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해왔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긴장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도 어김없이 트집이 나올 거고 또 무언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을 거고 그리고 저는 또 고개를 숙이며 사과할 거라는 거리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아였습니다. 20살 대학생인 제 딸이 잠옷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와서는 제 모습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속에 담긴 안타까움을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벌써 시작하세요? 응.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가 힘없었어요. 사실 제가 원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라는 걸 수아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엄마는 왜 매년 명절만 되면 이래요? 다른 집은 다들 같이 준비한다던데. 수아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그 아이 말이 맞았거든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나 시누이들과 함께 준비하곤 하는데
우리 집은 늘 제 혼자였어요. 시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시누이들은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도와줄 수 없게 분위기를 만들어 놨다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시누이들에게 저는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어야 하는 며느리였거든요. 25년을 살아봐도 여전히 그들 앞에서는 검증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수아가 제 어깨를 살짝 만져줬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오늘도 아빠가 엄마한테 그럴까봐 걱정돼요.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어요. 아이들이 알고 있었구나. 명절만 되면 아빠가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말이에요. 이때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준호였습니다. 23 아들이 부엌문에 기대서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대학교 4학년인 준호는 요즘 부쩍 어른스러워졌고 특히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더라고요. 비판적이고 차가운 그런 시선이었어요. 엄마, 또 혼자 하고 있어요? 엄마 매번 그렇게 말하시는데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아빠는 뭐예요? 자기 가족들 오는데 왜 준비는 엄마 혼자 하는 거예요? 준호의 직설적인 말에 저는 또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아빠는 어제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게 들어왔다고 피곤하실 거라고. 하지만 사실 남편은 회식이 끝나고도 혼자 술을 더 마시고 들어왔어요. 집에 와서는 소파에 그대로 누워서 잠들어 버렸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준비를 도와주겠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제가 변명하는 모습을 보는 게 안타까웠을 거예요. 엄마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명절만 되면 이렇게 위축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오전 10시가 다가왔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과연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혹시 또 부족하다는 말을 들을까요? 맛은 어떨까요? 작년에 갈비찜이 짜다고 했는데 올해는 간을 좀 싱겁게 했는데 이번엔 또 심심하다고 할까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너무 초췌해 보였어요. 눈 밑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고 볼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피로가 가려지지 않았어요. 립스틱을 바르고 블러셔도 살짝 발랐지만 여전히 생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오늘만 무사히 넘어가면 되는 거야. 거울 속 제게 말해봤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과연 그럴까? 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25년 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이 순간인데도 여전히 이렇게 떨렸어요. 현관문 너머로 시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 시누이 순이의 크고 당당한 목소리, 작은 시누이 미란의 약간 날카로운 톤, 막내 시누이 지영의 밝은 척하는 소리들이요. 남편 성민이가 반가워하며 가족들을 맞이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사람은 시누이들 앞에서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평소의 무뚝뚝함은 온데간데였고 마치 자상한 오빠인 양굴었거든요. 순식간에 집안이 시끌벅적해졌어요. 시누이 3명에다가 각자 남편과 아이들까지 한 번에 15명이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 어른들의 웃음소리, 인사말들이 뒤섞여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평소 조용했던 우리 집이 갑자기 북적거리니 어지러웠습니다. 작은 시누이 미란이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존댓말은 하지만 진심이 없는 그냥 형식적인 인사 같았거든요.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처럼 들렸어요. 저는 정신없이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코트를 받아 옷장에 걸어주고 아이들에게는 과자를 내어주고 어른들에게는 차를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받을 준비가 정말 되어 있을까요? 늘 하던 일인데도 자신이 없었어요. 큰 시누이 순이가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진심 어린 미소라기보다는 예의상 짓는 미소 같았습니다.
형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음식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그 말투에서 느껴지는 건 당연히 힘들었겠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야라는 당연시하는 태도였어요. 작은 시누이 미랑과 막내 시누이 지영도 비슷한 말들을 했어요. 형수가 워낙 잘하니까 자신들이 뭘 도와드릴까 했는데 오빠가 괜찮다고 했다는 둥,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거라고 했다는 둥. 그 말들을 들으니 더 부담스러웠어요. 과연 제가 준비한 음식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할까요? 자, 그럼 차례상 좀 볼까요? 순이가 말하며 거실로 향했어요. 나머지 시누이들도 따라갔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들을 따라갔어요. 이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거실에 도착하니 새 시누이가 차례상을 에워싸고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검수관들이 물건을 검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그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혹시 뭔가 부족한 게 없을까? 맛이 이상한 건 없을까? 모양이 예쁘지 않은 건 없을까? 전전긍긍했습니다. 순이가 갈비찜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미라는 전을 세어보고 있었고 지영은 나물들을 하나씩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 형수님, 이 정도면 15명이 먹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순이의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나 또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런가요? 제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분명히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미랑과 지영도 하나씩 거들기 시작했어요. 갈비찜이 이 정도면 한 사람당 몇 개씩 돌아갈지 모르겠다는 둥, 전도 부족할 것 같다는 둥.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정말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트집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이때 남편 성민이가 다가왔어요. 시누이들이 뭔가 문제를 제기하는 걸 보고 온 모양이었어요. 뭐가 문제야? 오빠, 음식이 좀 부족할 것 같아. 순이가 설명했어요. 부족하다고?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미경아, 이게 뭐야? 남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시누이들 앞에서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25년 전 첫 번째 추석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랬어요. 시어머니가 제가 준비한 음식들을 보시며 이런 게 아니라고 하셨고 남편은 그때도 시어머니 편을 들었었죠. 25년이 지나도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여전히 저는 검증받아야 하는 사람이었고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음식이 정말 부족할까 봐서요. 하지만 더 큰 불안은 따로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또 어떤 실수를 할지, 또 어떤 비판을 들을지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차례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됐어요.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앉으니 정말 좁았어요. 저는 억지로 밝게 웃으며 음식을 권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역시나 음식이 부족했어요. 갈비찜이 금세 떨어져 갔고 전도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시누이들은 하나같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아이들이 많이 먹어서 어쩌냐는 식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걱정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냥 저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걸요. 그때였어요. 정말 최악의 순간이 찾아온 거였어요. 조카 중 한 명이 잡채를 먹으려고 하는데 당면이 뭉쳐 있다고 불평했어요. 다른 조카도 맞장구를 쳤고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잡채 당면이 좀 뭉쳐 있긴 했거든요. 새벽부터 워낙 바빠서 제대로 못 풀어준 모양이었어요. 남편 성민이가 잡채를 보더니 화를 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시누이들과 조카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잡채 그릇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가 당황해서 손이 미끄러진 거였어요. 쨍그랑. 잡채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서 깨졌어요. 뭉쳐진 잡채가 바닥에 흩어졌고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흩어진 잡채를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였어요. 남편 성민이가 제 등을 발로 찬 거였어요. 세 개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발로 찼어요.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제대로 좀 해. 쓸모없는 것. 욕설까지 쏟아졌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니 지금 상황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야 덜 창피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시누이들의 반응을 봤어요. 순이가 웃으면서 어머, 오빠가 화났네라고 말했어요. 미란도 키득거렸고 지영도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심지어 그들의 남편들과 조카들도 몇몇은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제가 당하는 걸 구경거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남편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함부로 대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25년 동안 이런 식이었구나.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요. 아들 준호가 소리쳤어요. 왜 엄마한테 그러냐고,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딸 수아도 제 팔을 잡으며 일어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요.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나니 집안이 텅 비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이 평온함은 아니었어요. 설거지와 정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는 2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분노였어요. 순수하고 뜨거운 분노. 그리고 동시에 깨달음이었어요. 아, 이게 정상이 아니었구나. 25년 동안 제가 잘못 살았구나.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보여준 걱정 어린 눈빛, 시누이들의 비웃음, 그리고 남편의 그 차가운 발길질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이제 정말 무언가 달라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도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시누이들 앞에서 당한 그 굴욕이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됐거든요. 남편의 차가운 발길질, 시누이들의 비웃음,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바닥에 무릎 꿇고 있던 그 모습이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데도 한기가 들었어요. 마음이 차가워져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25년 동안 쌓여온 모든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첫 번째 추석 때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던 차가운 시선, 두 번째 해의 시누이들이 제 음식에 대해 수군거리던 모습, 그리고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가던 무시와 조로들. 25년 동안 정말 어떻게 살았던 걸까요? 이불을 걷어차고 부엌으로 나왔어요. 목이 말라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고 진정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거실을 지나는데 남편이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렇게 깊이 잠들 수 있다니. 오늘 일이 그 사람에게는 정말 별거 아니었나 봐요. 부엌 탁자에 앉아 찬물을 마시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수아였습니다. 딸아이 얼굴에도 잠 못 이룬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 아이도 오늘 일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모양이었어요. 수아가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더니 휴대폰을 꺼냈어요. 뭔가 보여주려는 것 같았는데 화면을 켜자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였어요. 남편이 제 등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제 입에서 저절로 탄식이 나왔어요. 화면 속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흩어진 잡채를 줍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런 저를 내려다보며 발길질을 하는 남편의 모습이요. 수아가 말했어요. 몇 년 전부터 이런 영상들을 모아두고 있었다고,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것 같아서라고. 그 아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대우를 받는 걸 보면서 그때 준호도 방에서 나왔어요. 아들도 잠 못 이루는 건 마찬가지였나 봐요. 준호 역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더니 저에게 보여줬어요. 오늘 시누이들이 저를 비웃던 장면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아이들이 이런 걸 기록하고 있었다니.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을까요? 자신들의 어머니를 보호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그런데 수아가 더 충격적인 걸 보여줬어요. 시누이들이 화장실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한 거였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 아이가 몰래 녹음한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큰 시누이 순이가 저를 답답하다고 하는 소리, 작은 시누이 미란이 남편 보고 저런 여자를 왜 계속 데리고 다니느냐고 하는 소리, 막내 시누이 지영이 요즘 시대에 고등학교 졸업에 사회생활도 안 해본 여자라고 비하하는 소리들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이 다시 결혼하면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텐데, 더 젊고 예쁜 여자도 만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이혼하면 재산을 반반 나눠줘야 하니까 그래서 이혼을 안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에 들린 순이의 웃음소리와 함께 나온 말이 제 가슴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25년 동안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했으면서 무슨 재산 분할이냐는 소리, 애들도 다 컸는데 이제 무슨 소용이냐는 소리, 그리고 남편이 그런 짐을 평생 져야 하니까 불쌍하다는 소리까지. 짐? 25년 동안 나는 짐이었구나. 녹음이 끝나자 부엌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아니, 아픈 것을 넘어서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뭘 위해 살았던 걸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시누이들 비위 맞춰가며 웃고 온갖 트집과 무시를 당하면서도 참고 견뎠던 그 모든 시간들이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들에게 저는 그냥 짐이었던 거예요. 아니, 짐이라는 것도 모자라서 없어지면 좋겠다는 존재였던 거죠. 돈 아까운 짐이었던 거예요. 수아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 아이의 손이 따뜻했지만 저는 온몸이 차가웠어요. 마치 얼음물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는 것도, 그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었는지도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제가 참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이들에게는 그게 더 큰 고통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어머니가 매년 명절마다 이런 식으로 당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을까요? 엄마가 당하는 걸 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때 거실에서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깨어나는 모양이었어요. 준호와 수아가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넣었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왔어요. 어제 술 냄새가 아직도 심하게 났어요.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저희를 보더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시간에 셋이나 모여 앉아서 뭘 하고 있냐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냥 물을 마시고 있었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의심했습니다. 아이들도 평소와 다른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남편이 특히 준호를 노려보면서 어른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어디 있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준호가 어른이라고 다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니라고, 엄마한테 그렇게 하고도 존경받을 생각을 하냐고 반박했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며 준호에게 손을 들려고 하자 수아가 벌떡 일어나서 지금 모든 걸 녹화하고 있다고, 또 엄마나 오빠한테 손대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나올 줄은 예상 못했나 봐요. 언제부터 그런 걸 하고 있었냐고 물었더니 준호가 몇 년 전부터 아빠의 모든 폭력을 다 증거로 남겨뒀다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조금씩 용기가 생겼어요.
아이들이 제 편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누이들의 진짜 속마음을 들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이유도 없었어요. 남편이 제게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게 저 때문이냐고, 아빠 뒷담화하도록 했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남편의 말을 끊었어요. 뒷담화가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25년 동안 당신이 저한테 한 일들 말이에요. 남편이 할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수아가 시누이들의 화장실 대화 녹음을 다시 틀어줬어요. 남편이 그걸 끝까지 듣고 나자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자기 여동생들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저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처음 알았나 봐요. 남편이 그냥 하는 소리라고 변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25년 동안의 진심이었다고,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시누이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고 폭력 휘두르는 게 진심이었던 거라고. 그 순간 정말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25년 동안 제가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사랑받을 거라고 믿었는데 정작 그들에게 저는 그냥 없어도 되는 존재였던 거예요. 아니,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없어지면 좋겠다는 존재였던 거죠. 돈 아까운 짐이었던 거예요. 준호가 저에게 이제 결정하라고 말했어요. 계속 이렇게 살 거냐,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거냐고. 그 아이가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거였어요. 25년 동안 참고 견뎌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감정이 솟아올랐어요. 분노였어요. 순수하고 뜨거운 분노.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짐으로 살 수 없었어요. 더 이상 그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할 수 없었어요. 새벽 5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 저는 생애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모아준 증거들을 보면서, 그리고 시누이들의 진짜 속마음을 들으면서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지켜야 할 건 이 가족이 아니라 제 자신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정말로 제 편인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걸요. 이제 정말로 끝내야겠어. 그렇게 마음먹으니 2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아침이 오면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거든요. 이제 더 이상 짐으로 살지 않겠어요. 이제 더 이상 없어도 되는 존재로 살지 않겠어요. 제 인생을 되찾을 시간이었어요. 그날 아침은 달랐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났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맑았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았거든요. 평소라면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아침 준비를 해두곤 했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았어요. 부엌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데 그 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상하네. 세상이 달라 보여. 손에 든 커피잔이 따뜻했어요.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마셔본 게 언제였을까요? 항상 시간에 쫓겨서 허둥지둥 아침을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오늘은 다르네요. 시간이 제 것 같았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8시가 넘어서야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에 잠을 설쳤나 봐요.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부엌을 들여다보더니 아침상이 차려지지 않은 걸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침은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커피잔을 들고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드시라고 말했더니 남편의 눈이 커졌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우리 이혼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정말로 시원했어요. 25년 동안 목에 걸려있던 가시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을 못하고 저를 바라봤어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는 게 금붕어 같았어요.
제가 농담하는 줄 알았나 봐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가 아니라 25년 동안 생각해온 거라고 대답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았나 봅니다. 그때부터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남편이 당황해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시누이들에게 하나씩 연락하는 모양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았어요. 정말 신기하네. 저 사람이 저렇게 당황할 줄이야. 전화 속에서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가 애걸하는 것 같았어요. 누나들아, 미경이가 갑자기 이상해졌다. 이혼하자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빨리 와달라는 내용이었어요. 25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깔보던 사람이 지금은 저 때문에 이렇게 절망하고 있다니. 1시간도 안 되어 큰 시누이 순이가 달려왔어요. 숨이 찬 걸 보니 뛰어온 모양이었어요. 그 뒤로 미랑과 지영도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평소에는 사전에 연락도 없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거실이 금세 소란스러워졌어요. 시누이 셋이 모여서 수군거리는 소리, 남편이 변명하는 소리,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상의하는 소리들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치 연극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우습게 보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저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고 있다니. 순이가 남편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미란이 물을 가져다주고 지영이 진정하라고 달래는 모습이 우스웠어요. 순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우습게 보던 그 표정이 아니라 뭔가 다급하고 불안한 표정이었거든요. 무슨 잘못을 했다고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25년 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이제야 알았다고. 미랑과 지영도 다가와서 저를 애워쌌어요. 마치 환자를 다루는 것 같은 조심스러운 태도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무시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미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디 아픈 데라도 있냐고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아니라고, 오히려 정신이 말끔히 든 것 같다고 답했더니 지영이 끼어들었어요. 결혼 생활이 쉽지 않은 건 다 마찬가지라고, 자신들도 다 그러면서 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다들 남편한테 발길질 당하면서 사시냐고, 다들 시누이들 앞에서 무시당하고 비웃음 당하면서 사시냐고. 어제 화장실에서 하신 말씀들 다 들었어요. 그 말을 하자 새 시누이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됐어요. 자신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났나 봐요.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어떻게 변명할지 상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나와서 얘기 좀 하자고.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거실로 갔어요. 남편과 시누이들이 저를 애워싸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회의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에 대한 회의를요.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25년을 함께 살았는데라고. 그 25년이 문제라고 제가 답했어요. 25년 동안 저는 당신들에게 뭐였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순이가 가족이라고 변명했지만 제가 짐이라고 하셨다고, 돈 아까운 짐이라고 했다고 말하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25년 동안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했다고 하셨고 애들도 다 컸는데 이제 무슨 소용이냐고도 하셨다고 덧붙였어요. 시누이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부인하려고 했지만 녹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미란이 그때는 화가 나서 그랬다고 변명하려고 했지만 25년 동안 화가 나 있으셨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이혼하면 어떻게 살 거냐고, 아무 경력도 없는데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했어요.
애들은 어쩌냐고 묻기에 애들이 선택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준호와 수아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이들도 상황을 다 듣고 있었나 봐요. 준호가 자신은 엄마 편이라고 말했고 수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아이들마저 자신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순이가 마지막으로 시도했어요. 이 나이에 이혼하면 살기 힘들 텐데라고. 지금까지 살던 게 더 힘들었다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25년 동안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며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고. 그 순간 정말로 깨달았어요. 저들이 얼마나 저를 만만하게 봤는지를요. 25년 동안 시키는 대로 하고 무시당해도 참고 폭력당해도 견디는 저를 보면서 절대 떠나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제가 떠나겠다고 하니까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였어요. 특히 아이들마저 제 편에 선다는 걸 알고는 더욱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래도 오빠를 생각해서라고. 25년 동안 그 사람을 생각해 살았다고. 이제는 저를 생각하며 살고 싶다고 답했어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정말 이혼하겠냐고. 진심이라고 답했더니 재산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집도 자기 명의라고 따져 물었어요. 법적으로 받을 건 다 받을 거라고 차분하게 말했더니 남편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됐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까지 받을 거라고 하자 순이가 깜짝 놀라서 법적으로 그런 게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25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면서 이 가정에 기여한 만큼 받을 수 있다고 변호사 상담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서야 시누이들과 남편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제가 정말로 진지하다는 걸, 그리고 법적인 준비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미란이 당황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말했지만 25년 동안 당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하지 않냐고 답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과 얘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이사 나갈 거라고 아이들과 함께라고 말했어요. 뒤에서 남편과 시누이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그들의 눈치를 봐왔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방에 들어가서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살았지만 정작 제 것이라고 할 만한 건 별로 없었거든요.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들. 이게 다구나. 25년의 세월이 이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가다니.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무거운 것들은 다 두고 가는 거였어요. 그 무거운 것들이 바로 25년간의 굴욕과 상처들이었죠. 수아가 방에 들어와서 저를 도와줬어요. 준호도 자신의 짐을 싸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정말로 저와 함께 나가겠다고 하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고 수아가 물어보니 일단 모텔에서 며칠 지내면서 전셋집을 구해보자고 했어요. 준호가 학교 근처에 괜찮은 투룸이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었구나.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거실에서 계속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과 시누이들이 어떻게 저를 말려볼까 상의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짐을 다 싸고 거실로 나왔을 때 그들은 여전히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마음을 바꾸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가 마지막으로 정말 가느냐고 물었어요. 네, 25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에 원망이 없었어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들이 어제 화장실에서 한 말들 덕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거든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후회할 거라고 소리쳤어요. 이미 25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다고, 이제는 후회 없이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25년 동안 저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이렇게 가벼운 기분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아이들과 함께 걸으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떤 일을 하며 돈을 벌지, 모든 게 불안하고 막막했지만 동시에 설레었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구나.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주인공인 삶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요. 모텔에서 보낸 첫 번째 밤은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25년 동안 살던 집보다 이 작은 방이 훨씬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무도 제 눈치를 보라고 하지 않았고 아무도 트집을 잡지 않았거든요. 수아와 준호가 옆에서 자는 소리를 들으며 정말로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가뿐했어요. 평소라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을 텐데 오늘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였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잔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아이들도 일어나서 간단하게 씻고 나왔어요. 근처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으로 아침을 먹는데 이상하게도 맛있더라고요. 25년 동안 정성스럽게 차린 한식 상차림보다 이 소박한 아침이 훨씬 맛있었어요. 자유로워서 그런가. 준호가 어제 인터넷으로 찾아둔 법무법인 주소를 보여줬어요. 가정 전문 변호사라고 했는데 리뷰도 좋고 여성 변호사라서 더 편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 든든한 아들이에요. 언제 이렇게 어른스러워졌을까요? 법무법인은 생각보다 깔끔한 건물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을 끝내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자리였거든요. 접수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김소영 변호사님을 만나러 왔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다른 의뢰인들도 보였어요. 저처럼 중년 여성도 있었고 젊은 부부도 있었어요.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구나. 그때 문이 열리면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눈빛이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워 보였어요. 김미경님이시죠? 김소영 변호사입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니 책이 가득한 서가와 깔끔한 책상이 보였어요. 변호사님이 차를 권하며 편안히 앉으라고 했습니다. 긴장한 저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변호사님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25년간의 결혼 생활, 시누이들의 무시, 남편의 폭력, 그리고 어제 들은 충격적인 화장실 대화까지.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이제는 울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였거든요. 변호사님이 준호와 수아가 모은 영상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더라고요. 특히 남편이 저를 발로 차는 장면과 시누이들의 화장실 대화 녹음을 들을 때는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님의 목소리에 확신이 들어 있었어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모두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해줬어요. 25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면서 집안일을 한 것도 충분한 경제적 기여라고, 요리, 청소, 살림이 모든 게 전문 기술이라고 말이에요. 전문 기술이라고? 제가 25년 동안 해온 일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는데 법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변호사님이 비슷한 사례들을 설명해 주는데 제 상황보다 더 심한 경우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은 사례들이 많다고 했어요. 상담이 끝나고 나오는데 마음이 든든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25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깔본 사람들에게 이제는 법적으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런데 법무법인 로비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어요. 최은주였어요. 대학 동기였는데 졸업 후 연락이 끊어진 친구였죠. 그 친구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미경아, 정말 너구나. 은주는 여전히 예뻤어요. 세련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25년 전 대학 시절과 똑같았어요. 반면 저는 초라했죠. 어제 급하게 나온 차림 그대로였거든요. 은주가 무슨 일로 여기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잠깐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혼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은주의 표정이 놀란 것 같았지만 금세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주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작은 케이터링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엔 작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꽤 큰 규모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25년간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줬어요. 전업주부로만 살았다고, 요리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그런데 은주가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미경아, 너 요리 정말 잘했잖아. 대학 때도 우리가 다 너 음식만 찾았는데. 그러고 보니 대학 시절에 친구들이 제 요리를 정말 좋아했었어요. MT 갈 때마다 저만 불러서 밥 해달라고 했었죠. 그때는 그냥 취미로 생각했는데 은주 말을 들으니 그것도 재능이었나 싶었어요. 은주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지금 케이터링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믿을 만한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고. 특히 한식 전문가가 필요했는데 제가 딱 맞을 것 같다고 했어요. 파트너라고? 25년 동안 저를 짐이라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무시하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은주는 제가 가진 25년간의 요리 경험이 자산이라고 말했어요. 그동안 시누이들과 남편이 저를 깎아내리기 위해 한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은주가 회사 구경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마침 오늘 큰 행사 케이터링이 있어서 바쁘지만 구경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와 수아도 함께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은주의 케이터링 회사는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깔끔한 주방 시설에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늘 호텔에서 열리는 기업 행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방장이 한식 메뉴를 준비하는 걸 보는데 솔직히 아쉬운 부분들이 보였어요. 간이 좀 심심하고 색깔도 별로였어요. 25년 동안 시누이들에게 혹독하게 트레이닝 받은 저의 눈에는 부족한 점들이 보였거든요. 은주가 제 표정을 보고 물어봤어요. 뭔가 문제가 있냐고.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해봤어요. 나물 무침에 참기름을 조금 더 넣으면 윤기가 날 것 같다고. 저는 기름 온도를 좀 더 높여야 바삭할 것 같다고. 주방장이 제 말을 듣고 바로 따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맛이 훨씬 좋아졌어요. 은주가 감탄하면서 역시 믿고 있었다고 했어요.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25년 동안 집에서만 해온 요리가 사업이 될 수 있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시누이들은 제가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문 기술을 쌓고 있었던 거였어요. 은주가 진지하게 제안했어요. 일단 파트타임으로라도 함께 해보지 않겠냐고. 한식 전문 컨설턴트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정식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급여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을까? 준호와 수아가 저를 격려해줬어요. 엄마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25년 동안 쌓은 실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아이들의 믿음이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그날 오후 호텔 행사장에서 은주와 함께 케이터링 서비스를 도와봤어요. 손님들이 제가 조언한 대로 만든 한식 메뉴를 정말 맛있다고 칭찬하더라고요. 특히 나물 무침과 전을 많이 좋아했어요. 이런 기분이구나. 25년 동안 시누이들에게 트집만 잡혔는데 처음으로 제 요리에 대한 진짜 칭찬을 들었어요. 낯선 사람들이 제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은주가 말했어요. 오늘 손님들 반응이 정말 좋았다고, 특히 제가 손본 메뉴들이 인기가 많았다고 했어요. 정말로 함께 일해보고 싶다고, 제가 원하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텔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벅찼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막막하기만 했던 미래가 갑자기 밝아 보였거든요. 변호사님을 통해서는 법적인 지지를 받았고, 은주를 통해서는
경제적인 자립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무엇보다 25년 동안 저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저는 짐이 아니었어요.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고 충분히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모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25년 동안 저를 깎아내리고 무시했던 남편과 시누이들이 얼마나 틀렸는지를요. 제가 떠나고 나면 그들이 얼마나 후회할지도요. 이제 정말로 시작이구나. 변호사님과 은주. 두 명의 든든한 동반자를 만났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내일부터는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25년 동안 참고 견뎠던 모든 시간들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습니다.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준호가 찾아준 투룸 원룸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집이라는 게 뿌듯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작은 공간이 온전히 제 것이라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은주의 케이터링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지 사흘째였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적응할 수 있었어요. 25년 동안 쌓인 요리 실력이 생각보다 빛을 발했거든요. 다른 직원들도 제가 손본 메뉴들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편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미경아, 너 지금 어디야? 집에 좀 와야겠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중요한 일이 있으니 와달라고만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바로 거절했겠지만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서 궁금해졌어요. 집에 도착하니 현관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 정도의 남성이었는데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들이 거실에 모여 있었는데 모두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미경 씨 맞으시죠? 저는 고 박순자 여사님의 유언 집행을 담당한 변호사 이정호입니다. 박순자 여사, 제 시어머니였어요.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왜 갑자기 변호사가 나타난 걸까요? 변호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비밀 유언장을 작성하셨다고, 그리고 그 유언장에 특별한 조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 후에 공개하라고 지시하셨다는 거였어요. 비밀 유언장? 시누이들도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았어요. 순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쳐다보고 있었고 미란과 지영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에서 유언장을 꺼냈어요. 시어머니의 친필로 쓰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쓴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25년 동안 제가 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시누이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도, 남편이 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모든 걸 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저에게 물려주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시내 상가 건물 2채, 그리고 적금 통장까지 총 15억 원 정도의 재산이었어요. 15억? 변호사가 계속 읽어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유언장에서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계셨어요. 25년 동안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던 며느리에게 고마웠다고, 시누이들이 저를 무시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시누이들이 그동안 제게 숨겨온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시누이들을 따로 불러서 당부하셨다고 했어요. 저를 잘 대해달라고, 가족으로 인정해달라고. 그런데 시누이들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저를 무시한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시누이들이 시어머니의 다른 유언을 숨겨왔다는 사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원래 시누이들에게도 상당한 재산을 남겨주려고 하셨다는데 조건이 있었다고 했어요.
저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잘 대해주면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조건이었죠. 하지만 시누이들이 그 조건을 지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하게 저를 무시했고 결국 시어머니는 마음을 바꾸셨던 거예요. 시누이들에게 줄 재산을 모두 저에게 물려주기로 하신 거였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미경아, 25년 동안 고생 많았다. 시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너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제라도 너에게 마땅한 대우를 해주고 싶어서 이 유언장을 남긴다. 이 재산으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라.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너무 원망하지 마라. 잘못 키운 내 책임이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 뻔했어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저에게 차가우셨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모든 걸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위해 이런 배려까지 해주셨다니.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누이들은 모두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자신들이 받을 수 있었던 재산이 모두 저에게 넘어왔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변호사님, 정말로 다 형수한테 가는 거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유언장이라고, 이미 상속 등기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미란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그럼 저희는 뭘 받는 거예요? 원래 어머니 재산의 10% 정도만 남겨두셨습니다. 그것도 미경 씨를 잘 대해주는 조건부로요. 지영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지금이라도 형수님한테 잘하면 안 되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유언장의 조건은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돌아가신 지 3년까지였다고, 이미 그 기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제게 다가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미경아, 이거 정말이야?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15억. 25년 동안 짐이라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무시당했던 제가 갑자기 15억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다니. 변호사가 마저 설명해 줬어요. 상가 건물 2채는 이미 제 명의로 등기가 되었고 적금 통장도 제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매월 임대료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할 수 있겠구나. 시누이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무시하고 깔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애걸하는 표정이었어요. 형수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순이가 제 손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형수님, 저희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뜻이셨는지. 미란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시누이들이 시어머니의 당부를 알고도 저를 무시했다는 걸, 그리고 25년 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도. 지영이 마지막으로 시도했어요. 형수님, 저희도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진짜 가족으로 생각할게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미 늦었어요. 변호사가 일어나면서 저에게 서류를 건네줬어요. 상속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남겨두신 편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시어머니의 친필이었어요.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들이 적혀 있었어요. 미경아, 시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너에게 따뜻하게 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사실 나도 남편의 가족들에게 시달렸던 경험이 있어서 며느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 자식들 앞에서는 시어머니의 체면 때문에 너를 감싸주지 못했다. 25년 동안 너를 지켜보면서 정말 고마웠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명절마다 혼자 모든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던 내가 정말 자랑스러웠다. 내 자식들이 너를 무시하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 특히 성민이가 너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걸 보고는 정말 화가 났다. 하지만 내가 나서서 말하면 오히려 너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참았다. 이제 이 재산으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라.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그게 시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25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시누이들과 남편이 여전히 저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시선이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쌍해 보였어요. 25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깔봤지만 결국 모든 재산을 잃게 된 거니까요.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당부하셨다고, 이 일로 가족들이 너무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이미 원망할 마음도 없었어요. 오히려 시원했어요. 25년 만에 진짜 승부가 난 거구나. 집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시누이들이 거실에 앉아서 서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마 어떻게 할지 상의하고 있겠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투룸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해 줬더니 은주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미경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케이터링 사업도 더 크게 확장할 수 있겠어. 그날 밤 준호와 수아에게도 이야기해줬어요. 아이들이 정말 기뻐했어요. 이제 엄마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더 이상 아무도 엄마를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차가운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저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큰 선물을 남겨주셨다니. 이제 정말로 당당하게 살 수 있겠어. 25년 동안 짐이라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무시당했지만 결국은 제가 이겼어요. 시어머니가 인정해 주신 거였어요. 25년간의 헌신과 인내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내일부터는 정말로 다른 삶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아무도 제게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이제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거니까요. 시어머니의 유언장이 공개된 지 일주일 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더라고요. 먼저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통장 거래에 문제가 있다며 방문해 달라는 거였어요. 무슨 문제인지 물어봤더니 자세한 건 직접 와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이상했지만 새로 받은 상속 재산 관련일 수도 있어서 은행에 갔어요. 은행 창구 직원이 저를 VIP실로 안내했어요. 거기에는 지점장과 함께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자신을 정신과 전문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정신과 의사?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 가족들이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신고했다는 거였어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판단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는 거였죠. 정신과 의사가 친절한 척하며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가족과 갈등이 있었는지, 갑자기 성격이 변했다고 생각하는지 같은 것들이었어요. 저는 황당해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25년 만에 정신을 차리고 당당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걸 정신병이라고 몰아가다니. 누가 이런 신고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남편과 시누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신과 의사가 말했어요.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제가 최근에 망상을 보이고 있다고, 특히 큰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헛된 믿음에 빠져 있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헛된 믿음이라고? 저는 가방에서 상속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변호사가 준 정식 서류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정신과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서류는 누구든 위조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는 걸요. 남편과 시누이들이 제가 상속받은 재산을 빼앗기 위해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려는 거였어요. 지점장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일단 정신감정을 받을 때까지 제 계좌를 동결해야 한다고 가족들이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계좌가 동결되면 상속받은 재산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후견인이 선정되면 모든 재산이 그 후견인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럴 수가. 은행에서 나와서 바로 김소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했더니 변호사도 심각하다는 반응이었어요. 이미 법원에 후견인 신청이 들어왔다고 내일 당장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리가 복잡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25년 동안 조용히 살던 제가 갑자기 정신병자가 되었다는 거였어요. 투룸에 도착했는데 집 앞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찰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2명이나. 경찰이 저에게 동행을 요청했어요. 가족들이 제가 위험한 상태라고 신고했다는 거였어요. 혼자 살면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자해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는 거였죠. 자해할 위험이라고? 저는 평생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희망차고 행복한 시기였는데. 하지만 경찰은 가족들의 신고를 믿고 있었어요. 준호와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집 앞에 경찰차가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뛰어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설명할 시간도 없었어요. 경찰이 말했어요. 일단 정신과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가족들이 강력히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거부하면 강제로라도 데려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준호가 화를 냈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누가 신고한 거예요? 경찰이 대답했어요. 남편과 시누이들이 함께 신고했다고, 가족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고. 수아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는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요즘 제일 밝아지셨는데. 하지만 경찰은 가족들의 말을 더 믿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의 말은 그냥 엄마를 감싸는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경찰차 안에서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25년 만에 찾은 자유와 희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도, 새로 시작한 일도, 모든 게 물거품이 될 것 같았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정신과 응급실에 도착하니 남편과 시누이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봤지만 그 시선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어요. 순이가 의사에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최근에 갑자기 이상해졌다고, 25년 동안 순종적이던 사람이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한다고 했어요. 미란도 거들었어요. 갑자기 이혼하겠다고 하면서 집을 나갔다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가서 가족을 해체시키려 한다고. 분명히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영이 마지막 한 방을 날렸어요. 최근에 자해 위험성도 보인다고, 가족들이 정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의사가 저를 보며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이름이 뭔지,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었어요. 당연히 다 정확하게 대답했죠. 그런데 의사가 시어머니의 유언장에 대해 물어봤어요. 정말로 그런 재산을 상속받았는지, 증거가 있는지 말이에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려고 했는데 남편이 막았어요. 그 서류들은 가짜예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으로 만든 거라고요. 가짜라고? 저는 황당했지만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변호사가 직접 와서 전달해준 정식 서류라고, 이미 등기도 완료됐다고. 하지만 시누이들이 모두 고개를 저으며 그런 일은 없었다고 했어요. 의사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은 모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저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니까요. 그때 정말로 절망적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거짓말쟁이로,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작당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25년 동안 참고 견뎠던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의사가 일단 하루 정도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 방향을 정하자고 했습니다. 입원이라고? 제가 거부했지만 가족들이 강력히 원한다며 의사가 설득했어요. 하루만 검사받고 나면 오해가 풀릴 거라고, 가족들도 안심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번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걸요. 특히 가족들이 모두 반대하면 더욱 어려워진다는 걸요. 그때 병원 로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소영 변호사였어요. 제가 보낸 응급 문자를 받고 달려온 거였어요. 변호사가 의사에게 법적 근거를 요구했어요. 본인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근거가 뭔지 말이에요. 그리고 가방에서 정식 상속 서류들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 서류들은 법원에서 정식으로 등기된 것들입니다. 가짜가 아니라고요. 남편과 시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변호사가 와서 모든 걸 증명해버리니까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최근에 후견인 신청을 한 것도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시도라고 이런 사례가 많다고 했어요. 의사도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은주였어요. 제가 위험하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온 거였어요. 그리고 은주와 함께 온 사람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정우 변호사였어요. 시어머니의 유언을 집행했던 그 변호사 말이에요. 이정우 변호사가 의사에게 정확한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유언장이 진짜라는 것, 상속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가족들이 재산을 가로채려고 거짓 신고를 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의사가 사과했어요. 가족들의 말만 믿고 성급하게 판단했다고, 그리고 입원은 필요 없다고, 오히려 가족들의 행동이 문제라고 했어요. 남편과 시누이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병원을 떠났어요. 자신들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것을 알았거든요. 변호사들과 은주가 저를 위로해줬어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다고, 하마터면 모든 걸 잃을 뻔했다고 했어요. 정말로 아슬아슬했구나. 그날 밤 투룸으로 돌아와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시누이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25년 동안 저를 무시했지만 이렇게 악랄하게 나올 줄은 정말 예상 못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수아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엄마, 우리가 더 철저하게 보호해드려야겠어요. 김소영 변호사가 조언해줬어요. 앞으로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이런 시도가 또 있을 수 있다고. 그리고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그들의 악의적 행동을 증거로 남겨서 법적 대응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제 정말 전쟁이구나. 25년 동안 참고 견디며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저도 끝까지 가야겠어요. 하지만 동시에 든든한 마음도 들었어요. 김소영 변호사, 이정우 변호사, 은주, 그리고 무엇보다 제 편에 서 있는 준호와 수아까지.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꼈거든요. 이제 마지막 승부만 남았구나. 법정 출석일이 왔어요. 김소영 변호사가 남편과 시누이들의 후견인 신청 및 재산 가로채기 시도에 대해 정식으로 고발장을 낸 지 한 달 후였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었어요.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았어요. 25년간의 모든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첫 결혼식 날의 설렘, 첫 번째 추석의 당황, 그리고 수없이 반복된 굴욕과 참음의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한 번에 정리될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준호와 수아가 함께 법정에 가겠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엄마를 위해 증인으로 서겠다고, 25년 동안 봐온 모든 것들을 증언하겠다고 말했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법원 건물은 생각보다 엄숙했어요.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이 발걸음 소리를 메아리치게 만들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25년 전 결혼식장을 걸었던 때와는 정반대의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불안했지만 희망이 있었고, 지금은 불안하지만 정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남편과 시누이들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모두들 초췌해 보였습니다.
특히 남편은 한 달 사이에 10살은 늙어 보였어요.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어깨가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저 사람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25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폭력을 휘둘렀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깔보던 그 거만한 표정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하면서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먼저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어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속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허위 신고를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25년간의 가정폭력과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준비한 영상들이 법정에서 재생됐어요. 남편이 저를 발로 차는 장면, 시누이들이 저를 비웃는 모습,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눈 그 충격적인 대화까지. 대형 화면에 그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남편과 시누이들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자신들이 했던 일들이 이렇게 낱낱이 공개될 줄 몰랐나 봐요. 특히 25년 동안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했으면서 돈 아까운 짐 같은 말들이 법정에 울려 퍼질 때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 같았어요. 이정호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서서 시어머니의 유언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시어머니가 25년간 제가 당한 일들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재산을 물려주신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고인께서는 며느리가 25년간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깊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특히 자신의 자녀들이 며느리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 큰 죄책감을 느끼고 계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로 저를 이해하고 계셨구나. 다음으로 은주가 증인으로 나섰어요. 제가 얼마나 뛰어난 요리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25년간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증언했습니다. 김미경 씨는 25년간 전문적인 요리 기술을 연마하신 분입니다. 결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충분한 전문성을 가진 분이에요. 은주의 증언을 들으면서 새삼 깨달았어요. 25년 동안 저를 무가치하다고 세뇌시킨 사람들이 얼마나 틀렸는지를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증인석에 섰어요. 25년간의 이야기를 법정에서 털어놓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어요. 검사가 물어봤어요. 25년간 어떤 생활을 했는지, 가족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리고 왜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뎠는지.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던 일, 명절마다 혼자서 2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음식을 준비했던 일, 그리고 그때마다 받았던 트집과 무시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이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제가 참으면 가족이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걸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제 증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변론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할 말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모든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냥 가족 간의 사소한 갈등이라고, 과도하게 해석된 것 같다고 변명하는 정도였어요. 재판장이 최종 변론 기회를 줬을 때 김소영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25년간의 헌신과 희생이 하루아침에 정신병으로 치부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는 충분히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제게 할 말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남편과 시누이들을 바라봤어요. 저는 25년 동안 이분들을 미워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을 할 때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와 수아가 양쪽에서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김소영 변호사와 은주도 옆에 있어줬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1시간 후 판결이 나왔어요. 남편과 시누이들의 후견인 신청은 기각됐고 허위 신고에 대한 벌금형과 함께 제게 추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더 중요한 건 이혼 소송에서도 승소했다는 거였어요. 재산분할과 위자료 모두 제가 요구한 대로 인정됐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남편과 시누이들과 마주쳤어요. 모두들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무시하거나 깔보는 시선이 아니라 뭔가 인정하는 듯한, 그리고 후회하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형수님.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모든 게 끝났어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면서 햇볕이 얼굴에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자유의 햇볕 같았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수아도 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때야 비로소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25년 동안 참고 견뎠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김소영 변호사가 축하해줬고 은주도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해줬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 편에서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25년 만에 진짜 승리구나. 법원에서 나오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과거는 이제 정말로 끝났어요. 앞으로는 오직 미래만 보고 살아갈 거예요. 저녁에 투룸에서 아이들과 함께 간단한 축하 파티를 했어요. 치킨과 피자를 시켜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은주와 함께 케이터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할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작은 식당도 열어볼 거라고.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당당하고 밝은 모습을 보는 게 처음이라고. 수아도 이제야 진짜 우리 가족 같다고 했어요. 진짜 우리 가족.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25년 동안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었는데 이제야 진짜 가족을 만든 것 같았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25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서 드디어 빛을 보게 됐구나.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25년 동안 별을 보며 소원을 빌 여유도 없었는데 오늘은 별이 유난히 밝게 보였어요. 시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정확히는 1년 2개월 15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집을 나온 지 말이에요. 시간을 세는 건 의미 없는 일이지만 가끔은 놀라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변화가 불과 1년 만에 일어났다는 것이. 오늘 아침도 6시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어요. 예전처럼 누군가를 위해 서둘러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건강해져서 일찍 깨는 거였어요. 침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30평 아파트의 햇살이었어요. 정말 내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구나.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거실을 바라봤어요. 제 취향대로 꾸민 소파, 책장, 그리고 벽에 걸린 액자들. 준호와 수아가 대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 은주와 함께 케이터링 사업 성공을 축하하며 찍은 사진, 그리고 지난달 요리 경연 대회에서 1등상을 받았을 때의 기념사진까지. 매일 아침 이 풍경을 보면서 새삼 실감이 났어요. 제가 정말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은주와 함께 시작한 미경인의 한식당은 예상보다 훨씬 잘 됐어요. 처음엔 작은 케이터링 서비스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지금은 직원이 15명이나 되는 제법 큰 규모의 사업이 됐어요.
무엇보다 뿌듯한 건 제가 단순히 요리만 하는 게 아니라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메뉴 개발, 직원 관리, 심지어 회계까지. 25년 동안 집안일만 했다고 무시당했던 제가 이제는 한 회사의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어요. 그때 저를 무능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제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시내 대형 호텔에서 열리는 기업 창립 기념 행사 케이터링을 맡게 된 거였어요. 500명 규모의 큰 행사였는데 계약금만 해도 제가 25년 동안 용돈으로 받은 것보다 많았어요. 회사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두들 저를 보고 인사를 했어요.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그 호칭이 아직도 어색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사장님, 오늘 메뉴 최종 점검 부탁드려요. 주방장 김 셰프가 말했어요. 저보다 10살 어린 전문 요리사였지만 제 25년 경험을 인정하고 존중해줬어요. 시누이들이 저를 대하던 것과는 정반대였죠. 오늘 메뉴를 하나씩 체크하면서 마지막 손질을 했어요. 갈비찜의 간을 조절하고 나물 무침에 참기름을 더 넣고 전을 더 바삭하게 부치도록 지시했습니다. 25년 동안 시누이들에게 혹독하게 트레이닝 받은 덕분에 완벽주의가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때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오후 2시쯤 행사장에 도착해서 음식을 세팅하고 있는데 호텔 관계자가 다가왔어요. 오늘 음식이 정말 훌륭하다고 손님들 반응이 너무 좋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심지어 다음 달에 있을 더 큰 행사도 맡아달라고 제안까지 했어요. 이런 기분이구나. 2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심 어린 칭찬이었어요. 시누이들은 항상 트집만 잡았는데 여기서는 제 실력을 인정해주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라고 해야겠죠. 한 달 만에 걸려온 전화였어요. 목소리가 많이 변해 있었어요. 힘없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일자리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들도 각자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도움을 요청한다고? 25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깔보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제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을까요? 잠깐 만나서 얘기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솔직히 궁금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약속 장소는 제가 정했어요. 저희 한식당 근처 카페였습니다. 제가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이미 와 있었어요. 놀랄 정도로 많이 변해 있었어요.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푸석푸석했어요. 옷차림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미경아, 정말 고맙다. 이렇게 시간 내줘서.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반말로 명령조로 말했을 텐데 이제는 존댓말을 쓰고 있었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사에서 해고당한 일,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일, 집세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탁을 했어요. 잠깐만이라도 돈을 빌려달라고. 나중에 꼭 갚겠다고. 참 인생이 묘하네. 25년 동안 제가 그 사람에게 의존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저에게 의존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미경아, 그래도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25년 때문에 도와드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25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세요.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 사람이 할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저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과거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도 듣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편했어요. 복수를 한 기분도 아니고 그냥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졌구나. 저녁에 준호와 수아가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아이들도 많이 변했어요. 훨씬 밝아졌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엄마가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영향을 받은 것 같았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이번 학기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엄마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았다고, 수아도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나중에 엄마 사업을 도와주고 싶다고 했어요. 이런 가족이 진짜 가족이구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함께 성장해가는 가족. 25년 동안 찾지 못했던 진짜 가족을 이제야 만들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1년 전을 생각해 봤어요. 추석날 시누이들 앞에서 발길질을 당했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시작됐었죠. 그때는 절망적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때 용기를 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구나. 창문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예뻤습니다. 25년 동안 이런 여유를 누려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밤 이 풍경을 볼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언장이 생각났어요. 마지막에 쓰여 있던 말씀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라. 시어머니,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요리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것도 모두 제가 원했던 일들이에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내일은 새로운 메뉴 개발 회의가 있어요. 직원들과 함께 봄 시즌 특별 메뉴를 기획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요리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50대에 새로 시작한 성공한 여성 사업가라는 주제로요. 50대 새로 시작한 성공한 여성 사업가. 그 말이 참 기분 좋게 들렸어요. 25년 동안 짐이라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불렸던 제가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니.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나이는 중요하지 않구나. 가장 중요한 건 용기였구나. 52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이제 겨우 1년이 지났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돼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어떤 성공을 또 이룰지.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52세의 새로운 삶을 선택한 이 여성처럼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건 용기였죠. 물론 모든 상황이 다르고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자신을 존중하며 사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용기 있는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계속 가져올 예정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만나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